자, 그래서 19세기 러시아 이제 후반입니다, 여러분. 1860년대인데 제가 아까 수업하다가 신분에서 계급으로 간다. 근데 신분은 뭔가 이게 도저히 바꿀 수 없을 것 같고, 우리 그 통일신라의 육두품 막 송골 진골 이런 것처럼. 근데 계급은 어떻게 좀 하면은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이 가능성이 되게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불행하게 하는 것도 같고, 아예 그냥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안 할 텐데. 그러니까 가장 문제되는 인물이 뭐냐면 경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누구나 다 나는 경계에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인물,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인물, 목표를 저기다 세워두고 그거에 이렇게 도달하려고 하는 인물, 그런 인물이 이제 19세기 그 장편 소설의 주인공이 되는데요. 프랑스에서는 발자크가 되게 대표적이고, 그 전에 스탕달, 그 다음에 이제 영문학에서는 디킨스를 많이들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발자크가 좀 얘기거리는 저는 더 많은 것 같고요. 러시아 문학에서는 도스옙스키가 죄와벌을 씀으로 해서 요렇게 이제 세계문학의 근대 소설, 근대 장편에 이렇게 이름을 올린 그 수준에 맞먹는, 심지어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장편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결국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와 그가 만들어내는 플롯의 힘인데요. 라스콜리니코프는 여러모로 경계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신분이 딱 전형적인 작계급, 그냥 하급 관리의 아들이고, 근데 이제 그 아름다운 전두엽을 타고난 거죠. 그리고 이 주먹으로, 자기 이제 이 머리와 주먹으로 뭔가 세계를 이렇게 파리, 그 저기 고려 영감에서 라스티니악이 파리야 이제부터는 나와 너의 대결이다라고 이제 하는 것처럼, 이 라스콜리니코프도 이제부터 세계와 나의 대결이다, 이제 이런 식의 야망이 있는 인물인데, 소설에 나오는 그의 모습은 이미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소니한테 얘기하는 그거를 하면 보면, 자기 너무 지치고 힘이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이제 모든 걸 다 손 놓아 버렸다고, 약이 올라가지고 슬리스야 해가지고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전에 라스콜리니코프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도 없이 이제 어머니하고 누이 동생이 있고, 라스콜리니코프 집안의 장남인 거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하고 누이 동생은 이 라스콜리니코프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 왔고, 더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이 지리적인 경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지방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요즘은 그래도 KTX 타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반이면 가고, 옛날하고 말이 다릅니다. 이렇게 통화도 많이 할 수 있고 이런데, 여기 지금 19세기를 생각해 보면 지금 막 2, 3년 만에 가족들이 한 번씩 만나잖아요. 그래서 지방에서 서울로 간다라는 그 동선, 그 움직임의 의미가 지금과 굉장히 달랐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자, 이렇게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페테르부르크로 왔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학비, 그 다음에 집, 방 얻어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되지. 입어야 되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라스콜리니코프는 너무 힘든 것이야. 근데 이제 자기 딴에는 처음에 좀 잘해볼 거라고 과외도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1번 하숙집 같은 경우에는 하숙집 딸하고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 애한테 그때 이런 꿈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 지금 꿈이 그 노파 사례하고 관련된 그 이론인데, 그런 것도 되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예쁘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좋아했던 것 같아. 정말 봄날의 꿈이었어. 봄날의 열병 같은 거였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나중에 회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하숙집 아가씨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 하숙집 부인, 하숙집 아줌마와의 관계가 되게 애매해지잖아요. 약간 예비사위 일법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 또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지금 현재 이 몽상에 골몰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성실한 학생이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공부도 또 되게 잘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포르피리와의 대화에서 보이지만은 학부생인데 논문까지 발표를 해가지고 이런 전문적인 저널에 실을 말한 그런 실력이 되었다라는 거, 요거 이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신분적인 경계성, 지리적인 경계성이 동시에 이제 주변성을 낳는다.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주변을, 경계 주변에 이렇게 이제 맴돌고 있는 걸.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성격도 이제 극단을 오갈 수밖에 없고, 이런 성격이라는 것도 유물론에 기초하는 바가 큰데, 밥도 잘 못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앞편에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섭생이 이제 엉망인데다가 수면도 엉망인 거잖아요. 밤에 정해진 시간에 자고 아침에 7, 8시에 일어나고 이런 생활이 아니라 뒹굴뒹굴 하다가 잠이 오면 또 자고 자명 정도 맞춰놓지 않고 그냥 눈 떠서 그냥 개종시계 소리 듣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살다 보니까 몸의 건강이 이제 엉망이 된다. 그래서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이 들수록 절실히 이제 느끼는 게 지덕체, 머리하고 덕, 이게 도덕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심리적인 안정 이런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체, 몸의 건강입니다. 세 가지가 이제 맞물려 가는데 기본적으로 이 체에 해당하는 부분, 의식주가 흔들리다 보니까는 이러저러한 생각이 꿈트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좋지 않은 행동으로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아까 유물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극단적으로 몰아가서 환경 결정론으로 이제 보는 거죠. 라스콜리니코프는 여자 이런 가난한 학생이었고 너무 이제 가난하다 보니까 생존 투쟁, 먹고 살기 위해서 살인을 저질렀다. 이런 식의 이제 아주 극단적인 독법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삐사레프라는 이제 비평가가 있는데 바리바사 시즌 이거 자체가 이제 생존 투쟁이라는 뜻인데 이 논문 자체가 평론 자체가 이제 그런 식으로 보는 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이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 발자크의 고려 영감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런 이제 유물론적인 동기와 그 다음에 주인공의 야망, 세속적 야망 이런 게 되게 커요. 그래서 그게 이제 소설을 이끌고 나가는 힘에 적어도 8, 90%를 차지하는데 나머지 10%는 뭐지? 아무튼 근데 죄와벌은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벌써 6분을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스콜리니코프의 이 시험 나중에 좌절과 환멸 그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다른 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초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범죄는 6분의 1에 해당해요. 나머지 소설의 6분의 5는 라스콜리니코프는 왜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파헤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이런 유물론적이고 환경 결정론적인 부분으로 완전히 설명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한 1, 20% 되고 나머지 이제 8, 90%는 사상적이고 이념적이고 관념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가난한 한 대학생이 자기 신분 상승을 위해서 혹은 이제 계급적인 그런 차이의 울분을 갖고서 살인을 저질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소설인데 이 소설을 이렇게 관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만드는 거는 다른 요소다. 바로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몽상, 뭐 이념, 기획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이제 그 대목입니다. 요게 사상적인 것에서 출발을 하는데 그 러시아 인텔리겐치아 특유의 어떤 소명의식 으로 이제 확장이 되고 더 나아가서 종교적인 걸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랍 신화의 프로메테우스 그 콤플렉스 그런 신화 불을 가지고 와서 훔쳐서 제우스한테서 훔쳐서 인간에게 주겠다, 인류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자기는 이쪽에서는 이제 반항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히브리 문명의 그리스도 이거를 같이 가지고 와서 라스콜리니코프한테 적용을 시켜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도스옙스키 4대 장편은 제가 어디서 찍었지 싶은데요. 종교 텍스트를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죄와벌은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라스콜리니코프가 범행을 저지르고 자수하기까지 그 시간이 사흘인가 나흘인가 그런데 그거랑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시간이랑 똑같거든요. 그 밖에도 뭐 노골적으로 소냐가 그 나사로의 부활을 읽어주기도 하고 등등등 그게 이제 밑텍스트로 깔려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경계적인 주인공으로서 라스콜리니코프가 그렇게 띄워놓고 싶어 했던 것은 무엇인가? 출세해가지고 자기가 정말 7급 공무원 5등관, 7등관, 5등관 막 이렇게 올라가고 싶었던 것일까? 그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절대로 없지 않다라고 제가 앞에서 강조를 드렸고 그 다음에 넘어서다 제가 라틴 알파벳으로 전사를 하는데 삐리 스투피지 이게 빼레가 이제 넘어서 트랜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넘어서다인데 범죄라는 단어가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역시나 라틴 알파벳으로 뿌리스투플리에니에 이렇게 의문 하나 탈락하고요.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래서 그 범죄라는 거 자체가 뭔가 경계를 넘어서는 거다. 뿌리스투플리에니의 이 낙가자니에 범죄와 형벌인데 이거를 아무도 그렇게 번역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어로는 그냥 crime and punishment 해서 형사상의 범죄와 형사상의 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여기에 워낙에 이제 종교적인 뉘앙스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죄와 벌이라는
그 츠미토바츠인가? 갑자기 왜 말했죠? 이거 일본어에서 가져온 건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다 그대로 그냥 가져와서 쓰고 지금도 그냥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자, 라스콜리니코프는 왜 무엇 때문에 죽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네, 답을 얘기를 할 건데 답이랍시고 얘기를 할 텐데 이 질문의 전제는 뭐니?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혹은 사람을 죽일 만한 그거를 정당화할 만한 어떤 동기나 이론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이게 일단은 전제가 되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당장에 지금 뉴스란만 봐도 이런 일들이 너무 또 많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생각하고 그거를 이제 고전을 통해서 한번 짚어보는 그런 이제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사상적 토대, 라스콜리니코프 범행의 사상적 토대. 제가 두 가지를 얘기를 할 텐데 하나는 뭐냐면은 그 라스콜리니코프가 이제 친구가 떠난 다음에 처음에 이제 노파를 만나고 그 친구가 전해준 그 주소를 갖고서 가서 처음 노파를 만나고 술집에 들렀을 때 장교와 대학생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그거랑 그 다음에 이제 포르피리와의 대화에서 나오는 비범인 사상 제가 두 개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이제 1번인데 그 걔네들이 나누는 대화는 되게 흔해 빠진 대화야. 근데 자기도 지금 노파를 만나고 왔는데 하필이면 이건 무슨 신에 계시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시 걔네들도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장교와 대학생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거는 대학생인데 이 두 사람의 대화가 1번은 이제 사적인 대목이에요. 그 노파 알료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녀의 의붓 동생, 제가 바꾸려고 합니다. 번역을 이복 동생이라 하는 게 맞겠죠. 엄마가 달랐다 이렇게 나오는데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동생일 수 있을까 아무튼 싶은데 그래서 막 부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막 학대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노동에 대한 보수를 쳐주지도 않고 굉장히 못된 할머니다라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리대금업자인데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이제 이윤을 취하고 근데 또 돈은 되게 많아가지고 어쨌거나 뭐를 갖다 주면은 전당을 맡기면은 돈은 또 바로 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리자베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이렇게 좀 모자라는 그런 인물로 설정이 됐는데 35인가 그러니까 요즘 나이로 하면 거의 40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한창 때를 지났는데 되게 안 이쁜 걸로 또 묘사를 하다가 안 이쁘다며 못생겼다며 이렇게 묻는데 아니 그렇다고 아주 못생긴 건 아니야. 특히 눈이 되게 선량하게 생겼거든. 그 다음에 해달라는 건 다 해주거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적인 것들이 이제 암시가 됩니다. 그래서 리자베타가 되게 어린 시절부터 이제 그렇게 성적으로 학대 당해왔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고 그 증거가 그녀는 항상 배가 불러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부터 제아벌에 이렇게 빠져 살 때는 그 리자베타의 애를 어떻게 낳았으며 리자베타가 낳은 아이는 나중에 다 어디로 갔냔 말이에요. 그것도 되게 궁금했었는데 아무튼 소설에서는 더 얘기되지 않고 이제 그녀의 상황이 이렇게 처량하다 진짜 무참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리자베타가 힘든데도 이 할머니는 유산의 일부라도 리자베타한테 주지 않으려고 모든 유산은 전부 다 어디다가 수도원에다가 이렇게 벌써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후사가 없으니까 죽고 나서 우리 식으로 하면 제사를 지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 같은 데다가 다 갖다 맡기고 명복을 빌어달라고 이제 미리 예약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할머니의 뭐라 그러지 관대함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못돼서 리자베타한테 유산 주지 않고 절에다가 자기의 그 미래의 영생을 위해서 절에다가 돈을 맡긴 수도원에다가 절을 맡긴 못된 할머니다. 이거를 이제 얘기하는 증거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구체적인 얘기고 그 다음엔 이제 사상적인 측면인데 대학생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아무 쓸모도 없고 남들한테 못된 짓만 하는 악인이 있어. 바로 이 할머니야. 게다가 또 이게 중요한데 이 양반은 지금 나이가 많아서 가뜩이나 언제 죽을지 몰라. 그냥 내일 갑자기 심장마비로 떡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는 젊은 힘들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 야망이 있는데 오로지 수단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영끌 막 하고 있고 언제 이게 얘네들은 또 너무 안 됐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서로 반대되는 이 존재가 있는데 이 할머니를 죽여서 그 돈을 뺏어서 이렇게 지금 피지 못하고 있는 이 젊은 청춘들한테 대주면 어떨까라는 식의 이제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야, 자연이 그렇지 않지 않냐 하고 이제 그 장교가 얘기를 합니다.